병원에서 살을 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조언 뒤에서 간은 10년째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지금 이 순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06년 유병률이 25%였던 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38%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간이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이상 없다고 했고 검사 결과지도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뱃살은 계속 쌓입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해온 결과입니다. 오늘은 복부 지방과 간의 실제 관계, 그리고 왜 현재의 의료 접근 방식이 이 문제를 계속 놓쳐왔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 검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AST와 ALT 수치를 재는 간 기능 검사 말입니다. 결과지에 정상이라고 나왔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 정상이라는 판정이 사실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가 파괴될 때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효소를 측정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간이 이미 손상된 상태이고 수치가 정상이라는 건 지금 당장 파괴가 진행 중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간이 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서 AST와 ALT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옵니다.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도 세포 파괴가 아직 시작되지 않으면 수치는 정상으로 뜨거든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증상도 없고 혈액 수치도 정상이고 의사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뱃살은 계속 쌓입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모르는 사이에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려면 간이 체지방 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은 단순히 독소를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결정의 핵심에 LPL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지질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 LPL이 지방을 근육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쓸지 복부 내장에 저장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간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는 LPL이 지방을 근육 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LPL 스위치가 반대로 돌아갑니다. 섭취하는 지방 1g이 고스란히 내장 지방 저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놓치는 지점이 생깁니다. 간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서 LPL을 꺼놓고 있는데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늘려도 지방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내장으로 쌓이는 거죠. 문제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임상에서 체중 감량 접근은 칼로리 제한과 운동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중요하지만 간의 기능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왜 과부하 상태가 될까요? 가장 많이 과부하를 받는 경로 중 하나가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모든 세포가 나눠서 처리하는데 과당은 100% 간이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스무디, 에너지 음료, 요거트, 소스류에는 과당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매일 먹으면 간은 지속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SIBP-1C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이 유전자가 신체의 지방 연소 능력을 최대 50%까지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코르티솔이 더해집니다. 내장 지방 세포에는 피하 지방보다 코르티솔 수용체가 4배 더 많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이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서 LPL에게 지방을 더 꽉 붙잡아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뱃살이 더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혈중 코르티솔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면서 내장 지방 저장 신호가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지방간 환자들은 간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스트레스가 지방간을 촉진하고 지방간이 코르티솔 조절을 망가뜨립니다. 이 고리가 돌아가는 동안 의사는 체중계 숫자를 보고 식단 조절을 권하고 환자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의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간 기능 검사 체계는 간이 이미 손상된 이후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적 기능 상태가 아닌 질환 유무를 판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간이 60%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도 AST와 ALT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60% 기능 상태에서도 LPL은 이미 지방 저장 쪽으로 스위치가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체중 감량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묻지 않지만 실제로 간 우려
뇌결 상태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느낌, 특히 오전에 유독 몸이 무거운 게 반복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유독 졸리거나 기운이 빠지는 것도 간이 소화 작업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간이 부어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신호입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을 물어보지 않고 환자는 당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간은 계속 과부하 상태로 버팁니다. 고강도 운동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간이 이미 과부하 상태일 때 고강도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하면 내장 지방 세포의 코르티솔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LPL은 지방을 더 강하게 붙잡아둡니다. 열심히 운동할수록 오히려 내장 지방이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 상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의 느린 걷기가 고강도 운동보다 내장 지방 감소에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코르티솔을 자극하지 않고 글루트 수송체를 활성화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간의 야간 회복 주기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재생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 멜라토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해야 NRF2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간세포 재생과 해독 주기가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 시간에 아직 깨어 있거나 충분히 깊이 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LED 조명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다음날 간은 전날 처리 못한 작업까지 안고 시작합니다. 이 적체가 날마다 쌓이면 LPL 스위치는 더 오래 지방 저장 쪽으로 고정됩니다. 담즙 흐름도 중요합니다. 간은 지방 소화와 독소 배출을 위해 담즙을 생산하는데 담즙 흐름이 느려지면 독소가 장에서 재흡수되어 다시 간으로 돌아옵니다. 간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독소를 2번, 3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간의 처리 용량이 줄어들고 LPL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아티초크 추출물, 밀크시슬, 민들레 뿌리처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식이화합물이 임상 연구에서 내장 지방 감소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수된 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은 분당 2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데 혈액의 주성분은 물이라 경미한 탈수 상태만 되어도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간의 여과 속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지자체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 화합물이 간이 독소 중화에 쓰는 글루타티온 저장량을 줄입니다. 글루타티온은 간의 핵심 항산화 물질인데 이게 줄어들면 간 전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복부지방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해온 결과입니다. 얼마나 먹었냐가 아니라 간이 무엇을 처리하고 있느냐, 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의사가 체중계 숫자를 볼 때 간은 그 숫자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직접 알아야 할 때입니다. 간 기능 검사에 또 다른 맹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주로 보는 AST, ALT 외에도 GGT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건 알코올성 간 손상 지표로 알려져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GGT는 산화 스트레스와 해독 부하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해서 간이 가공식품, 환경 독소, 의약품 잔류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도 올라갑니다. 이 수치를 보지 않으면 간의 실제 작업 부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지방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에 간섭이 생기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내장 지방 축적을 강화합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공복 혈당이 정상이면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인슐린 수치 자체는 이미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대의 과당 섭취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은 밤새 해독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재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고과당 식품이 들어오면 간은 해독 주기를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대사 부하를 받게 됩니다. 과당이 간에서 처리될 때 생성되는 요산이 혈중 농도를 높이면서 염증 신호를 만들고 이게 다시 LPL 기능을 억제합니다. 건강하다고 여기는 아침 과일 주스 한 컵이 간에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과 간의 야간 작업 능력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봐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간 세포에서 NRF2라는 경로를 활성화하는 신호 물질이기도 합니다. NRF2가 활성화되면 간이 항산화 효소를 생산하고 세포막을 재생하면서 다음날의 해독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수면 위생 이야기가 아니라 간 기능 회복의 문제인 겁니다. 코르티솔이 내장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피하 지방보다 코르티솔 수용체 밀도가 4배 높습니다. 이건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마다 내장 지방이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1-베타마이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탈소 효소 1형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내장 지방 조직 안에서 비활성 코르티솔을 활성 코르티솔로 재활성화합니다. 즉, 혈중 코르티솔이 떨어져도 내장 지방 자체에서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뱃살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간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전 중에 특히 오른쪽 어깨나 목 뒤쪽이 뻐근하다면 이게 자세 문제가 아니라 간이 부어서 횡격막을 자극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부으면 오른쪽 어깨로 연관통이 오거든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졸음이 심하게 온다면 이건 간이 소화 작업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 위에 노란빛이 도는 설태가 계속 생긴다면 이건 담즙 흐름이 느려진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운동 선택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간 우렬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되는 이유는 코르티솔 외에도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근육에서 젖산이 생성되는데 젖산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재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 처리 부하가 늘어나고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간은 이 추가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젖산을 거의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글루트 수송체를 통한 포도당 흡수를 늘립니다. 간에 부담 없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걷기를 10일 동안 꾸준히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내장 지방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간 기능의 연결고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간은 분당 2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데 이 속도는 혈장의 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경미한 탈수 상태, 즉 체중의 1%에서 2%만 수분이 부족해도 혈장 점도가 높아지면서 간의 여과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아민은 간이 글루타티온을 사용하는 해독 반응과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글루타티온 저장량을 줄입니다. 글루타티온이 줄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간의 방어력이 낮아지고 결국 LPL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복부 지방을 다루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은 에너지 수지 모델, 즉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이고 나가는 칼로리를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간의 기능 상태에 따라 지방이 근육으로 가느냐, 내장으로 가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기 전에 그 칼로리를 처리하는 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체중계 앞에 서기 전에 간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간의 과부하 상태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지방 대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은 혈당이 낮아질 때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내보내고 혈당이 높아질 때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대의 당 갈망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간의 글리코겐 조절 기능 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이 패턴을 묻지 않고 환자는 간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즙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담즙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타우린은 간에서 합성되는데 타우린이 충분해야 담즙산이 제대로 포합되어 독소와 지방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데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내보내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현대인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인데 이게 담즙 흐름을 느리게 하고 독소 재흡수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갈은 아마씨나 십자화과 채소는 담즙산을 장에서 포획해서 재흡수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내장 지방 감소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간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부분은 아침 기상 때의 상태입니다. 간이 밤새 제대로 해독 주기를 돌렸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간이 밤새 과부하 상태였다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눈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피로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간의 야간 작업 효율을 반영하는 신호거든요. 잠들기 30분 전에 타르트 체리 주스 농축액 10ml를 물에 타서 마시면 자연 멜라토닌 공급과 함께 NRF2 경로를 지원해서 간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수면제가 아니라 간 재생 지원 음료입니다. 과당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당의 문제는 출처가 아니라 대사 경로에 있습니다. 설탕의 절반
절반이 과당이고 시중 과일 주스는 같은 양의 과일을 먹을 때보다 과당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과당이 간에 도착하면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신지방 합성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SREBP1C 유전자는 신체의 지방 연소 능력을 최대 50%까지 떨어뜨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정오 이전에 과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날 하루 내내 지방 연소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간의 역할을 빠뜨리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결과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LPL 스위치를 지방 저장 쪽으로 고정하고 있는 한 근육보다 내장이 더 많은 지방을 받게 됩니다. 체중이 줄어도 내장 지방 비율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뱃살이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게 뱃살과의 협상에서 빠진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 조각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하면 LPL은 자동으로 지방을 근육 쪽으로 보내고 담즙은 원활하게 흐릅니다. 코르티솔은 제때 분해되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칼로리를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고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근육의 연료로 쓰이는 상태가 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침묵의 질환이라고 했는데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 시스템이 그 신호를 간과 연결해서 읽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전에 극심한 피로, 식후 졸음,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불편감, 오후 3시에 당 갈망,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것들이 모두 간이 내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들을 때 정상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어떤 항목을 검사했는지, 그 정상 범위가 질환 유무를 보는 기준인지 아니면 최적 기능 상태를 보는 기준인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피로, 식후 상태,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감각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숫자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복부 지방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간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보통 이틀에서 사흘째 아침에 복부 팽만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담즙 흐름이 시작되면서 장내 가스와 독소 제흡수가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5일에서 7일 사이에는 오후 에너지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EBP1C 루프가 비활성화되면서 지방 연소 경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접근 방식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AST와 ALT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급성 간 손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GGT 수치를 같이 확인하고 페리틴 수치도 보세요. 페리틴은 철 저장 단백질인데 높아진 페리틴은 간의 산화 스트레스 부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도 물어보세요.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간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종합해서 보는 것이 간의 실제 기능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복부 지방과 간의 관계는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30%에서 38%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정상 범위 혈액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에게 뱃살이 안 빠진다고 이야기할 때 돌아오는 답이 여전히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것이라면 그 조언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간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체중계만 보는 동안 간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명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라는 조언보다 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를 먼저 묻는 것. 그게 뱃살과의 진짜 싸움에서 내딛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올바른 질문입니다. 간이 회복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요.